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일남이녀의 엄마입니다. 첫 아이가 겨우 초등학생이 되어서 첫 학부모가 된 기분을 느끼는 중이랍니다. 저는 몇 달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말해 많이 사랑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였죠. 다만 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지, 시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될지 그 선택의 순간에 서서 방관했던 방관자였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친구의 소개팅에서 만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서로 크게 싸울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해서 크게 싸우지 말고 연애를 치열하게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면 서로 대화해서 바로바로 푸는 편이라 마음에 앙금이 진다거나 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죠. 순탄하다고 하면 순탄하게 연애 시절을 넘기고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지낼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승낙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당연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처음에는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놀랐는데 남편이 중간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직장 근처 중화 요리점으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엄청 고급스럽다고 회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곳이라서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하나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인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골라주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평소 청바지에 운동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입지 않다 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약속 장소로 가면서 근처 꽃집에서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처음 인사할 때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앞에서 남편과 만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꽃다발을 보고는 귀여운 걸 샀다며 웃으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죠. 아버님은 푸근한 인상이셨던 반면에 어머님은 날카로운 편이셨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아 하는 미묘한 감탄사만 내시고는 앉으라고 하셨죠. 혹시 꽃이 마음에 안 드시나, 꽃을 사온 게 실수였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음식은 깔끔했지만 저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님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께서 먼저 댁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먹으면 오히려 체할 것 같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일어나니 오랜만에 신었던 구두 탓인지 물집이 잡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면서 마치 제가 고장난 로봇 같아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고 웃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별 말씀 없으시던데 그냥 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인다. 뭐 그 정도만 말씀하셨어. 어제 꽃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셔서 혹시 어머니 꽃 싫어하는데 내가 오버했나 걱정했어. 남편은 원래 어머니께서 좀 그런 편이라고 하면서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에야 우리는 정식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식당 예약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조용한 한정식 식당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게 식당 예약할 때 음식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번 중식당을 어머님께서 마땅치 않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이제야 말하냐고 했더니 어차피 본인이 예약한 식당이라 전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혼자서 한 소리 듣고 넘겼다고 하면서 별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하려고 했던 식당은 뒤로 하고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님께서 사실 까다로운 편이셔서 맛도 맛이지만 서비스나 분위기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따로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겨우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곳을 예약할 수 있었답니다. 상견례 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특히 룸으로 예약을 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무척이나 밝았고요. 저희 집은 제가 둘째라 이미 상견례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양가 어른들은 덕담을 주고받으시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은 말이 있기 때문인지 저는 시어머님의 안색을 자주 살폈습니다. 혹시 불편해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 반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별 말씀 없으시다고 하는 남편의 반응을 이번에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캐물었습니다. 음식은 맛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만 좀 걱정해. 뭘 그렇게 신경 써. 음식은 그럼 다른 것은 불편하셨대? 우리 어머니 까다롭기는 해도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앞으로 할 일이 한 가족이야.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뭐랄까, 근거를 정확하게 들 수는 없지만 어머님께 실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는데 남편은 괜한 걱정만 늘어간다고 잔소리였죠. 그 뒤로 몇 번 어머님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촉은 조심해야 한다고 울려댔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의 말처럼 제가 오버해서 반응을 하는가 보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살갑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도 금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시작은 신혼집을 구하는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 남편과 이야기할 때는 출퇴근 동선을 고려해서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둘 다 직장이 비슷한 곳에 있어서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었죠. 거기다 이제 시작인데 큰 평수가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천천히 아이들 태어나면 좀 더 큰 곳으로 알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둘 다 공통적으로 약속한 것은 집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시댁 근처에 적당한 매물이 나와 있으니 그곳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신 곳은 저희가 하려는 집보다 평수도 1.5배는 크고 건물도 깔끔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출퇴근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이런 곳 없다고 하시면서 대출 좀 더 받고 시댁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추천하시는 곳으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저희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거절했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더군요. 시어머님 표정이나 말투가 점점 싸늘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는 한마디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애를 안 가질 것도 아니잖니. 왜? 태어나면 지금 평수는 좁아.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이사 간다고. 그래도 어머님, 저희는 됐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는 도대체 애가. 어머님은 할 말 많은 얼굴을 하셨지만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만히 제 얼굴만 보고 앉아 계셨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어머님께서는 날카로운 톤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출퇴근 거리가 문제가 아니지? 네, 아니에요. 둘 다 아침잠이 많은데 운전해서 그만큼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워서요. 솔직히 말해봐라.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곳이 시댁이랑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 녀석도 그러는 거고.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펄쩍 뛰며 부정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근처에 있으면 시집살이라도 시킬 것 같으니 그래? 그래서 절대 못 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냐고. 어머님께서는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 강씨, 급기야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둥, 우서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는 둥 험한 얼굴을 잔뜩 내신 어머님께서는 어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맡겨두었다가는 더 큰일로 번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진정시키고는 그냥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계약을 하자고 말했죠. 남편은 무리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처음 계획대로 밀어붙여도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남편도 결국은 알겠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어머님께서 권하신 곳으로 결정을 하는데 동의했답니다. 그런데 신혼집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에 돈이 생각 이상으로 들어가서 예물과 예단은 간단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트렌드가 점점 그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죠. 이미 여기서 살짝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만 남편이 워낙 강력하게 집에 가구며 전기제품 들어갈 것들이 많으니 예단도 예물도 아주 간소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자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셨답니다. 저희 부부는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예단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의 결혼 반지와 시계를 해주기로 했죠. 둘 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상태로 일을 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서 커플링 대신에 시계를 연애하면서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른 시계로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랍니다. 예물을 고르는데 어머님께서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뭘 골라도 센스가 없니? 싸 보이게 뭘 이런 걸. 어머니께서는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시계 대신 옆 라인에 있는 것을 꺼내달라고 하셨죠. 오빠에게는 이쪽이 더 어울린다고 하시면서요. 가격이 예산의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들도 둘러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아야, 내가 고르는 것들 하나같이 볼품없고 없어 보이잖아. 이런 것만 고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다만 그냥 내 말 듣고 저걸로 해. 이런 거 어디 부끄러워서 하고 다니겠니? 너야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까지 값싸 보이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예쁘게만 하는데 뭘요. 비싼 거 차고 다니면 부담스러워. 다들 무슨 로또 맞았냐는 듯이 본다니까. 이게 적당해요, 엄마. 조금 늦는다고 하던 남편이 언제 가게로 들어왔는지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님도 남편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어머님께서는 더 날선 표정을 지으시고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바늘방석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국 너희들이 하고 다닐 것인데 알아서들 하라고 하시고는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왜 참견이냐고 한 소리 했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어차피 우리가 하고 다닐 건데 뭐 하러 어머님 눈치를 보냐고 혼나고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갸우뚱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에 예쁘다고 한 것들로 결정을 내리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어머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린 것 같다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늘따라 어머님이 동생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것뿐이니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신만만한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부터 어머님께서는 냉랭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말씀도 거의 없으시고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힐끗 쳐다보기만 하실 뿐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동도 다음 날 손바닥 뒤집듯이 확 돌아섰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벌써 일찍 일어나셨더라고요. 일찍도 일어난다. 그렇게 굼뜨니까 출퇴근 동선이나 따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아들 아침은 챙겨주겠니? 이제 막 6시가 지난 시계를 가리키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쌀을 씻고 있으면 그렇게 박박 씻었다가는 쌀알 다 부서지겠다. 밥이나 만들겠니? 나물을 무쳐 보라고 하셔서 했더니 너는 손이 왜 그러니? 간이 고르게 안 배웠잖아. 뭐 했어? 국간을 보시고는 국을 끓이라고 했더니 아주 소태를 만들어 놨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뭐만 하면 한 소리씩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댁은 아직 밥상에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밥상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이제 저까지 5식구인데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작은 밥상 옆에 다른 밥상을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반찬을 2군데로 나누어 담고 계셨습니다. 뭘 보고 서 있어? 수저놔야지. 반찬도 가져다 놓고. 어머니 상이 2개인데요. 그게 왜? 아버지랑 너희 남편 상 따로 보는데 그게 어때서?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시댁은 남자들이 먹는 밥상과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이 먹는 밥상에는 작은 그릇에 반찬을 덜어 올리셨고 여자들이 먹는 밥상에는 넓은 접시 위에 대충 몇 가지만 올리셨죠. 무슨 뷔페에서 접시에 음식을 담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런 장면을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식사 준비가 끝날 때가 되니 어머님께서 남편을 깨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벌써 일어났는지 씻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밥상 따로 하시냐고 이제 그만 좀 하실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한 소리 했죠. 어머님께서는 아침부터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먹고 출근 준비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얼빠진 상태로
급하게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밥 먹는 속도가 빠른 남편은 금방 바닥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님께서는 남편을 억지로 다시 자리에 앉히시더니 저더러 남편 밥 다 먹었는데 물 안 떠오고 뭐 하냐고 하시더군요. 네, 물이요? 당황한 저는 약간은 바람 빠지는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짓이니? 왜 사람을 같은 말을 2번, 3번 하게 해? 너희 남편 밥 다 먹었잖아. 어서 물 가져와. 남편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그러냐며 투덜거리더니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져와서는 아버님께도 어머님께도 그리고 제게도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별 말씀 없이 물잔을 비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남편은 늦었다며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자고 재촉이었죠. 어머님은 무슨 출근이냐고 놀라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저도 바쁠 시기라 신혼여행으로 휴가를 길게 뺄 수 없어서 오늘 바로 출근해야 한다고 말해줬죠. 노려보시는 어머님 눈을 피해 저는 허둥지둥 식사를 마치고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신없이 씻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는 아침 식사 풍경에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짐을 차에 넣고는 시댁을 나왔어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아침 식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남자들끼리 상을 따로 썼다고 하면서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집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식탁은 안 쓰냐고 물었더니 이사 오면서 식탁을 넣자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왔습니다. 남편은 이번 기회에 아버님께 말해서 식탁을 들여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저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죠. 퇴근하고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우려했던 일은 금방 다시 벌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1년 제사 목록을 보내주셨거든요. 당장 일주일 뒤면 바로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조퇴를 하고 와서라도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머님께서는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그걸 못 빠져나오냐고 하시면서 다 필요 없다고 화를 내시고는 그대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싶다가 제사 때마다 그렇게 조퇴를 했다가는 제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당일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인사하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 듯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뭘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죠. 보면 모르니 해야 할 것들이 태산인데 이제 와서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난 일을 한다고 이 시간에 와. 내가 일찍 오라고 했니? 안 했니? 늦게 왔으면 빠릿하게 하든가. 물어보긴 뭘 물어봐.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를 제가 빼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지금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바락바락. 어머님께서 화가 나셔서 소리를 지르시자 거실에 아버님이 준비하다 말고 웬 소란이냐고 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고 하시고는 제게 행동이 왜 그렇게 굼뜨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셨죠.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제사 음식할 때마다 도와드렸는데 확실히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올라가는 과일도 달랐고 음식도 못 보던 것들이 있었죠.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음식이 알아서 다 되니? 저희 집이랑 올라가는 게 달라서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문어도 올라가요? 보고도 물어. 올라가니까 준비했지. 아휴, 저런 머리로 무슨 일을 한다고. 저는 자꾸만 신경질을 내시는 어머님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듯이 누웠습니다. 아저는 너무 피곤해서 신공해서 남편은 많이 힘드냐고 걱정스럽게 저에게 물었지만 차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시댁에 가면 귀가 아플 정도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부식으로 과일을 깎으라고 하시기에 깎았더니 너는 집에서 과일 깎는 법도 못 배웠니?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은 뭐 하셨는가 몰라. 세상에 이거 먹는 걸 다 이렇게 날렸네. 아우 아까워. 또 다른 날은 딸기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갔더니 너는 과일 볼 줄도 모르니. 이게 무슨 맛이야? 내가 한번 먹어봐라. 이게 딸기냐?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어머님 잔소리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어요. 명절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남편이 친정에 가자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밖에 친척 어른들 다 계시는데 대접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례도 끝났고 뒷정리도 끝나서 친정에 다녀오려고요. 오빠도 그러자고 하고요. 친정, 거길 지금 간다고? 그럼 점심은 누가 하고 나보고 혼자 하라고. 친정은 내일 가면 되지. 내일 가면 무슨 사단이라도 나니? 오늘 안 가면 누가 죽어? 남편까지 나서서 다음 날 출근도 있는데 오늘 가서 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어머님께서는 더 화를 내시며 제게 손가락질 하셨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오늘 간다는 거야? 말해봐. 가서 내 아들 뭘 시키려고. 너희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들까지 불러낸다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시끄럽다. 친정은 여행 가고 냉큼 점심 준비부터 해. 아휴, 이래서 사람 들일 때 잘 보고 들어야 하는 건데. 저는 어머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괜찮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차, 저는 첫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님께서는 처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온갖 유명하다는 절에는 다 다니시면서 손자가 태어나길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께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주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셨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직접 밥을 챙겨주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도 제 뱃속에 아기가 딸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180도 바뀌셨습니다. 아버님은 첫째가 딸이면 좋지 않으냐고 첫 손주를 기대하셨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우리 아이가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 같은 손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뱃속에 있어도 다 듣고 있으니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으이그 가르치게 한 가족인데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 했더니 아들도 못 가져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제 배를 만지며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듣지 말라고 주문처럼 이야기할 뿐이었죠. 그렇게 첫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연년생이 되어버린 거죠. 어머님께서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둘째를 가지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쓰려니 눈치가 보였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이번에는 저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어머님의 극성에 못 이겨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엄청 많이 실망하셨죠. 딸을 둘이나 낳았다고 저만 보면 한숨을 내셨죠. 한참은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은 정말이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을 보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어머님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단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곱절은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간을 못 맞추고 있니? 이게 뭐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그럴 거면 아들이라도 낳던가. 정말이지 하나라도 봐줄 만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나 화병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저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를 나이지만 이런 엄마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저는 황급히 애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부러 제가 했다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애들 듣는 데서. 애들이 뭐 내가.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며 오히려 제게 따져 물으셨죠. 아이들이 금방 따라한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고 드느냐고 더 화를 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빠에게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는 시댁에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어머님이 그 문제로 더 제게 화를 내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그 뒤로 제사 때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갔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두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서 체구는 작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걷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아버님은 아이들이 어눌한 발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시댁 제사에 갔는데 아버님께서 구석에서 놀고 있는 처대를 부르시더니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정하게 여자애를 어디다 세우느냐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꿋꿋하게 우리 집 초대인데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하시면서 절하는 법까지 가르치시면서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차리는데 아버님께서 첫째를 옆에 앉히시고는 첫째가 좋아하는 부침개를 잘게 잘라주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여자애가 어디 앉느냐고 당장 이리 오지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님은 아직 어린애에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제사상에 절을 할 때부터 화가 나신 어머님께서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냉큼 첫째를 오빠에게 안겨주면서 일어서라고 눈치를 주었죠. 오빠는 잔뜩 굳은 얼굴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화를 내시는 어머님 때문인지 아버님도 한 발 물러나시면서 그냥 부침개 몇 개 준 걸 가지고
그렇게 화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헛기침을 하셨죠.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을 획 돌리셔서는 저를 보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못 낳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아버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도대체 아들은 언제 날 생각이니?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야? 첫째와 둘째에게 물을 주고 있던 오빠가 한 소리 거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일을 키웠습니다. 남들은 결혼해서 다 아들 낳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내 아들까지 꼬여내 가지고는 나한테 저런 말을 듣게 만들어? 너 앞으로 아들 낳기 전까지는 여기 올 생각 일도 하지 마라. 저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어머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까지 나서셔서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는 막무가내셨죠. 그렇게 저는 한겨울 딸 둘과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오빠는 저러시다 잊으실 거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지 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일이 생길 게 뻔했죠. 그 뒤로 몇 번이고 시댁을 찾아갔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게 눈길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네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서 저는 셋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마 어머님께 일찍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되도록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빠는 딸이든 아들이든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면 이 아이는 어머님께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셋째를 가진 채 아가씨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언니가 한 시계 그거 어디서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요. 아가씨는 제가 결혼 예물로 한 시계가 무척 탐이 났다고 하면서 물었죠. 저는 매장 위치를 알려주면서 벌써 몇 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매장에 그대로일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님께서 냉장고 청소를 하게 좀 오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아가씨께서 풀 죽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가씨는 예물을 보러 갔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자기가 고른 예물들이 너무 싼 티가 난다고 싫어하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 역시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짜고짜 시어머님께서 욕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애들이 자기들 편한 거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사돈 어른. 정말 경우가 없으시네. 그런 말을 왜 우리에게 듣는 데서. 저는 헛바람을 삼켰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놀란 마음에 어머님을 많이 바라보자 어머님께서는 손이 논다고 바로 한 말씀 하셨죠. 저는 얼른 바쁘게 손을 움직이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가씨는 그것뿐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복이랑 드레스도 다시 정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께서 너무 가볍게 보인다고 어른들 다 모이시는데 언제나 하실 것 같다고 하셨다면서 우울했죠. 저는 속으로 우리 어머님이나 아가씨 어머님이나 참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 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는가 보다 싶었죠. 아가씨의 결혼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면서 제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들이라고 살짝 귀띔도 해주었죠. 저희는 그제야 시댁 어른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처럼 어머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손주가 태어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출산할 때까지는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뭐든 다 어머님 본인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동안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그렇게 결혼 준비 따라다닌 거야? 그러다가 우리 손주 잘못되면 어쩔 뻔했니?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정말. 앞으로는 꼼짝도 하지 마. 입안이 쓰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감사하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가씨는 우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몇 번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아가씨가 말하는 힘듦이라는 것이 제게는 데자뷰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건강한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막둥이가 세상에 나온 날 시어머님께서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잠시도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셨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는 말에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뭐 하러 들어가냐고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오빠에게 꼭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빠도 조리원에서 전문가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다고 했죠.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막둥이를 자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건 싫다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매일같이 조리원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러 온다기보다는 막둥이를 보러 오셨죠. 저는 아이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겨둔 상태였는데 단 한 번도 딸아이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막둥이도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너무 섭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님께서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셨어요. 오셔서는 막둥이를 하루 종일 안고 계셨죠. 일명 등 센서라고도 하죠. 저는 너무 자주 안아주면 나중에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냐고 혀를 차는 소리를 내시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것만이 걱정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큰애와 작은애가 손 씻기 바쁘게 막둥이를 보려고 하면 어머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바이러스균을 보는 얼굴을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막둥이 얼굴도 못 보게 하셨고요. 손을 씻었어. 어디 동생 얼굴을 먼저 저리 가서 놀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애들이 동생 보고 싶어 달려왔다며 시무룩해야 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그냥 동생 예쁘다고 하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손도 다 씻었는데 너는 우리 귀한 손주 얼굴에 흉터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해. 하여튼 조심성이 없어. 조심성이. 저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무슨 죄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퇴근한 오빠에게 낮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손주가 너무 좋으셔서 그러는 거지 진심은 아니실 거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애들이 나쁜 소리 듣는 것은 보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죠. 오빠가 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머님께서 오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님께서 한 소리 하신 것도 있었고 또 아가씨 문제도 있었더라고요. 막둥이도 제법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시댁에 김장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애 셋을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시끌벅적한 것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결혼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버님께서는 많은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언제나 첫째든 둘째든 막내든 다 예뻐해 주시면서 놀아주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께서는 김장 준비를 하시면서도
막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그날의 김장에는 아가씨도 오셨더라고요. 아가씨는 한창 재료를 손질하는 자리에 앉아서 깎아준 배를 하나씩 집어먹으며 툴툴거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너무해. 시어머님은 사돈 어른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시더니 허리를 꼿꼿하게 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아니, 어제 우리 집에 없는데 오셔서는 냉장고를 열어보셨나 보더라고. 반찬도 제대로 없이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고 잔소리 하시는 거야. 거실도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아, 요즘 야근이 계속 있어가지고 청소를 못했거든. 된통 혼났지 뭐. 아니, 사돈은 뭐 하러 오셨다니?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도 되는 거야?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막내 낳고 몇 달을 매일같이 오시던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우습기만 했죠. 아가씨는 그것뿐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굴비 엮듯이 풀어냈습니다. 묵묵하게 듣고 있던 저는 제가 아는 시집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너무 많아. 제사 음식 하러 오라고 하시지는 않는데 밤에 가면 뒷정리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 형님 말씀으로는 명절에는 도와준대. 아버님, 형제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례 지내는 날에는 엄청 북적거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루 종일 부엌에 있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데 엄마, 나 어떡해. 명절 당일에는 친정으로 와야지. 안 보내주신단 말이야?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가씨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형님들 말씀에 의하면 차례 이후 아침 식사가 끝나면 다 친정으로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너무 힘들어. 나 부엌 일도 잘 못하잖아. 언니처럼 능숙하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진짜 벌써부터 걱정돼. 어머님은 너희 언니가 잘하기는 뭘 잘하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도 국간이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며 언제쯤 제대로 할 거냐고 쏘아붙이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그렇게 하셨으면서 아가씨를 바라보면서는 어릴 때부터 뭐든 잘했으니까 금방 일이 손에 붙을 거라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달래셨습니다. 저는 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아가씨는 다음 주에 시댁에서 김장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자기도 미리 배워볼까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네가 하기는 뭘 해. 힘들게 그냥 가서 김장김치나 얻어오면 되는 거야. 양념하니까 좀 물러나 있어. 나중에 그냥 수육이나 먹고 가라. 그래도 저번 제사 때 나물 구분 못해서 한 소리 들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뭐, 고사리 나물 구분 못한다고 뭐라 하신단 말이야? 안 싸우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직장 다니는 애 데리고 제사 차리는 것도 우울하고 치밀어 오르는구먼. 어머님께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가씨는 자기 잘못이었다고 했지만 어머님 목소리는 더 커지기만 했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회사 조퇴하고 와서 제사 음식 하라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안 되겠다. 안 싸우던 나한테 전화라도 넣어야지. 아니, 일도 많아 바쁜 애 데리고 뭐 하시는 거라니? 어머님의 호들갑에 놀란 아가씨가 말려보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장갑까지 벗어던지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놀란 아가씨가 저더러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조퇴하고 와서 제사 음식 하라고. 아가씨는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시어머님은 둔탁한 흉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뭐?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리고 저는 시집은 이후로 명절 당일에 친정 가본 기억이 없는데요. 사돈 어른한테 어머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주방은 싸늘하게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어지셨고 아가씨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저는 이왕 터진 거 오늘은 다 하고 가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앞에서 아가씨 일에 화를 내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어머님께서 아가씨 아끼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도 귀한 딸이라고요. 그런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몇 년이나 들들 볶으시고 어머님, 우리 첫째랑 둘째 한 번이라도 안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어머님 얼굴은 터질 것처럼 붉어지셨습니다. 소란에 오빠가 들어와서는 깜짝 놀라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오빠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제 모습에 더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불만이고 못 살겠으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죠. 네, 이혼합니다. 해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는 못하겠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구석에 걸어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빠는 당황하며 왜 이러냐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주방을 나왔어요. 거실에는 아버님께서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막내를 안아들었습니다. 두 딸내미는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고는 놀란 얼굴로 허둥거렸죠. 등 뒤에서 고래고래 둥권 들고 고래고래 어머님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들의 손을 붙들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엄마는 잔뜩 부푼 얼굴로 지금까지 그 모욕을 왜 참고 살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금방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노력하면 충분히 제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참아왔던 일인 건데 아가씨를 감싸고 도는 어머님을 보니 제 잘못만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엄마와 아빠는 아무 걱정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친오빠에게도 전화를 넣은 것인지 바람같이 달려온 오빠는 펄펄 뛰면서 당장 저희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챙겨오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나도 사랑받고 살았는데 그 몇 년 동안 왜 잊고 살았을까 싶었죠. 오빠는 비밀번호를 듣고는 바로 가서 아이들 짐과 제 짐을 챙겨왔습니다. 새언니 말로는 나오는 길에 남편과 마주쳤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큰 소리로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저희 오빠는 남편이 되어서는 중간에 제대로 편도 들어주지 못하고 어영부영 있던 남편이 잘못한 것도 크다고 하면서 주먹을 날려주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기는 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엄마, 아빠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요. 저는 마음 아프기는 했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이혼 서류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2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오빠는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며 걱정시킬 일은 만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머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동안 오빠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전할 때에는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눈물을 참았어요. 오빠는 그 정도일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큰애와 작은애는 딸아이라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계속 구박하시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이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엄마 손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오빠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자신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오빠가 없는 시간을 따져서 집에 몇 번 다녀왔어요. 아이들 짐도 챙기고 제 짐도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따로 보자고 말이죠.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잔뜩 도끼 오른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아이냐고 하셨습니다. 너는 머리는 뭐 하러 달고 다니니? 이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버릇없이 시어머니 말씀에 따박따박 대거렸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뭐 이혼? 애들은 네가 키워? 내가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씀은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입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원에서 결정해 주겠죠.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어머님.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애를 키워? 내 손자야. 우리 핏줄 밖으로 돌릴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그럼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다짜고짜 눈앞에 커피를 제게 던지셨어요. 놀란 저는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뜨거운 커피로 어깨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티슈로 닦아내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죠. 2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 꽤 많이 붉어졌더군요. 심각한 화상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우리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합의 이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키울 수 있도록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오빠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이쯤에서 제발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원하던 서류를 모두 작성한 상태였죠. 오빠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자신은 이 서류를 제게 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오빠가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답하고는 서류를 손에 넣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어요. 합의 이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죠. 물론 그 사이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손자를 내놓으라고 말이죠. 심지어 저를 자기 손자를 마음대로 데려간 범죄자 취급을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오빠 손에 끌려가시기를 몇 번, 그 뒤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직장도 구하고 아이들이 다닐 보육시설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찾던 아이들도 점점 안정이 되는지 곧잘 웃고 잘 놀았습니다. 저도 서서히 과거의 일은 잊어가는 중이고요.
물론 약속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아빠를 꾸준하게 만나고 있어요. 오빠는 제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요. 오빠 얼굴이 많이 거칠어졌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도 찾아와 손자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도 했었는데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오빠가 연락을 끊자고 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오빠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지금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니 오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했죠.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말들을 꼭 해주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낮아진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이들 역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